안녕하십니까. IDS의 석사 과정 이동준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해드릴 논문은 QMOE Sub 1-bit Compression of Trillion Parameter Models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24년도 MLCS에 나왔던 논문이고, 오늘 날짜 기준으로 사이테이션 수는 2회인데, 아카이브에 이름이 조금 다른 버전으로 해서 올라가 있는 거는 34회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MOE라는 그 구조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 이제 압축 기법을 제안을 하고 그를 지원하는 GPU 커널을 구현해서 엄청 큰 트릴리온 규모의 모델을 성공적으로 압축을 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논문입니다. 어, 진행은 백그라운드와 관련 연구들을 설명을 드리고 논문에서 어떻게 압축을 했는지 그리고 실험 결과와 결론 순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LLM이라고 하는 이제 언어 모델이 다양한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면서 큰 관심을 끌고 있고, 이 LLM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파라미터와 학습 데이터 그리고 연산량을 확장하는 방식이 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 보시면은 연산량과 데이터 사이즈 파라미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테스트 로스가 점점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걸 단순히 늘리게 되면은 비용 대비해서 효율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LLM 모델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경량화나 최적화가 필수적으로 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 중에 하나로 이제 도입이 된 게 여러 개, 특정 레이어를 여러 개의 이제 익스퍼트라는 걸로 복사를 해서 만든 믹스처 오브 익스퍼트라는 MOE 구조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 MOE 구조라는 거를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도 있을까 싶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좌측에 보이는 게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트랜스포머 블록의 구조입니다. 노멀라이제이션 두 개와 그다음 어텐션과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MOE 구조는 여기서 있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단순히 그냥 복제해서 모델 사이즈를 좀 키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텐션이나 노멀라이제이션은 그대로 있고 FFmp만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MOE 구조는 입력 토큰이 들어왔을 때 각 토큰별로 게이팅 네트워크에서 어떤 익스포트로 보내줄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전체 익스포트를 매 계산마다 다 쓰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10개라면은 10개 중에서 상위 확률이 높은 한 개 또는 두 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파라미터 수 자체는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데 실제로 연산되는 연산량 자체는 덴스한 모델과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해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딥식이라든지 그록이라든지 뭐 믹스트랄이라든지 아니면 라마4 같은 경우는 아예 MOE 구조로만 이루어져 있는 모델이고 해서 최근 산업계에서 좀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MOE 구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익스퍼트들을 서로 다른 태스크나 도메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학습을 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또 이러한 측면에서 또 멀티모달 같은 태스크에 좀 더 효과적인 구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MOE 구조 같은 경우는 연산량 자체는 덴스한 모델이랑 비슷하지만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엄청나게 많이 복사를 하기 때문에 전체 파라미터를 메모리에 로드를 일단 해야 되기 해서 메모리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논문에서 비교를 하는 모델 같은 경우는 스위스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있는데 구글에서 나왔던 T5라는 LLM 모델의 MOE 구조를 도입한 모델입니다. 이거는 2048개의 피드포드 네트워크가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파라미터 수가 1.6 트릴리온이고 웨이트만 차지하는 메모리가 이제 3.2 테라바이트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H백 뭐 40개가 있어야 웨이트를 겨우 올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죠. 또 이 MOE 구조에 약간 라우팅을 하는 과정이 있다 그랬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특정한 익스퍼트로 토큰이 좀 쏠리는 현상이 많이 관찰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GPU 같은 데서 할 때 아웃 오브 메모리가 너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그 익스퍼트 연산할 때 아웃 오브 메모리가 난다든지 뭐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해서 이런
한계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로 요새 나오고 있는 게 크게 이제 오프로딩 하는 방식과 컴프레션 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프로딩 하는 거는 GPU의 메모리에 다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CPU 메모리에 저장해 놨다가 불러오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불러오는 과정에서 IO 밴드위스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레이턴시가 굉장히 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프리패칭 한다든지 스케줄링 하는 그런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컴프레션으로는 기존의 덴스한 LLM에 적용하는 양자 기법들을 확장해서 적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익스퍼트가 라우팅 될 때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다 그랬는데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잘 라우팅 되지 않는 익스퍼트 같은 경우는 아예 프루닝으로 없애버리는 식으로 연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MOE 경량화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연구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초기 단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어떤 식으로 압축 기법을 제안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양자화를 적용을 하는데, 양자화는 GPTQ를 기반으로 해서 적용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있는 GPTQ를 바로 적용하는 데는 이런 한계점들이 있는데, 먼저 익스퍼트를 전부 이제 GPTQ를 적용할 때 캘리브레이션 셋을 사용을 하는데, 이 익스퍼트를 전부 커버하려면 캘리브레이션 하는 토큰이 굉장히 또 많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프로딩 하는 방식을 보통 사용을 하기 때문에 또 레이턴시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이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를 압축하다 보면은 GPTQ 적용할 때 해시안을 구하는데 이때 역행렬을 구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GPU에서 연산을 지원하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지 않게 되면은 속도가 굉장히 느려져서 이를 뭐 빠르게 여기서 제하는 건 인코딩이라서 디코딩하는 커널도 필요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 저자들이 제안을 한 최적화된 시스템 구조가 이제 아래에 있는 것들이고, 양이 좀 많아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액티베이션 오프로딩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인 구조는 웨이트는 GPU에 올려놓고, 그리고 나머지 액티베이션들을 CPU에 저장해 두었다가 불러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익스퍼트도 불러오는 거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3.2 테라바이트를 사용하는 그런 굉장히 큰 모델 같은 경우는 익스퍼트 자체도 그 디스크에다 저장을 해두었다가 이제 불러와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아무튼 이 액티베이션 오프로딩 하는 방법이 만약에 이제 익스포트가 두 개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들어온 토큰 중에 이 세 개가 익스포트 2번에 해당이 되고 2번에 해당이 됐다라고 하면 이 해당하는 녀석들을 한 번에 쑥 불러와서 이 양자화된 익스퍼트에 통과를 시켜가지고 출력값을 내고 그걸 다시 CPU로 내려서 오버라이트 하는 식으로 구현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러올 때 리스트 버퍼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큰 버퍼 하나를 딱 두고 이거를 각 시퀀스를 하나씩 하나씩 불러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채울 수 있는 꽉꽉 채워서 불러오는데 여기에 이제 각각을 구분해주는 인덱스를 여기 바운스라고 하는 1번에서 3번까지, 4번에서 7번까지, 그리고 8번, 8번에서 이런 식으로 인덱스 정보를 같이 불러오는 방식으로 해서 최대한 로스를 좀 줄이면서 불러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레이지 웨이트 패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엄청나게 큰 모델 같은 경우는 CPU에 있는 램에서도 감당이 불가능해서, SSD 같은 디스크에 저장을 해두었다가, 불러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효율화를 위해서 익스포트를 그룹하고, 그 다음에 GPTQ 적용할 때도 배치 단위로 적용을 했다고 하고, 이 해시안에서 넌 인버터블 해시안이 생기는 경우가 생겨서 원래 GPTQ에서 적용하는 감세 개수보다 조금 더 큰 값을 사용해서 이걸 좀 방지하고자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인버터블 해시안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GPTQ 적용을 안 하고 단순한 라운딩 처리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서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전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의 익스퍼트로 좀 몰리는 현상이 있다고 했었는데 토큰들이 하나의 익스퍼트에 할당될 수 있는 토큰들의 상한선을 설정해 두어서 최대 이제 4배까지만 하고 그걸 넘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서 끊었다가 그 다음번에 이제 하는 식으로 처리를 해서 아웃 오브 메모리가 나는 거를 막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스페셜 토큰 프리 마스킹이라고 해서 캘리브레이션 셋에도 뭐 처음에 들어가는 그 시퀀스들을 나타내는 토큰들이, 스페셜 토큰들이 있는데, 그 스페셜 토큰들은 캘리브레이션 섹에서 그냥 제외를 해버리고, 또 그 앞에 있는 데이터까지도, 캘리브레이션 하는 데는 좀 필요 없다라는 판단으로 그런 걸 제외를 해서 최적화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최적화된 시스템들과 GPTQ를 한 번에 적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양자화를 적용을 했고, 그래서 그 결과를 분석을 해보면, 이비트랑 테너리까지 이렇게 양자화를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분석을 하는 거는 베이스랑 라지 모델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엄청 큰 모델, C20482 모델이 있는데, 얘네들을 각각 그 양자화했을 때 스파이시티를 찍어본 결과입니다. 이 스파이시티가 70에서 80% 거의 90% 가까이 육박하는 정도로 굉장히 높게 스파이시티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엔트로피가 낮다라는 걸 의미하고 더 높은 압축률 달성이 좀 가능하다는 그런 옵저베이션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자들이. 그래서 이런 거에 기인을 해서 추가적인 압축 기법을 적용을 했는데 그걸 설명드리기 전에 기존에 좀 제시되어 왔었던 압축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뭐 비트 마스킹이라든지 허프만 인코딩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웨이트가 이런 식으로 뭐 테너리라고 했을 때 001, 00, 마이너스 1, 000 이런 식으로 있다고 가정을 했으면 각각이 2비트를 차지를 하게 되고 거기다 지금 여기가 14개의 원소라서 28비트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네, 비트 마스킹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논제로랑 제로로만 구분을 해서 비트 마스크에 저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00, 1은 그대로 1인데 마이너스 1도 1로 해서 그러니까 제로인지 아닌지로만 해서 1비트짜리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논제로인 값에 대해서는 이게 플러스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이런 식으로 논제로 값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비트 마스킹을 적용하면은 22비트 정도가 필요해서 기존보다 6비트 정도가 좀 덜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프만 인코딩 같은 경우는 빈도에 따라서 더 많이 나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더 적은 비트를 할당하는 방식인데 여기서 지금 0이 10번이고 플러스 1은 3번, 마이너스 1은 2번이라고 하면 0에다가는 1비트 그리고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은 각각 2비트씩을 할당해서 압축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18비트가 필요하게 돼서 허프만 인코딩이 좀 압축률이 높은 방식으로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허프만 인코딩을 예로 들면 지금 각각의 코드별로 얘는 1비트, 1비트, 그런데 그 다음 코드는 2비트 이런 식으로 각각의 코드별로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GPU에서 이걸 한 번에 불러오고 싶어도 이 인덱스 정보가 없어서 병렬적으로 디코딩 할 수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각의 워드 길이가 달라서 스레드의 풀로 유틸라이제이션을 높일 수가 없고 GPU에서 비효율적인 비트 레벨 연산도 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효율적인 인코딩 방법을 제안했다고 하고, 그 방식은 딕셔너리 베이스드 인코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딕셔너리 베이스드 인코딩을 조금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어서 아래 예시를 좀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원래 데이터가 뭐 FFF에서 12개가 이렇게 있었다고 하고 각각이 64비트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768비트가 필요로 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애플이라는 거를 A라는 걸로 압축을 했다라고 하고 A는 16비트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A가 차지하는 게 192비트 그리고 딕셔너리에 차지하는 64비트 이렇게 추가로 해서 원래 거보다 훨씬 많은 압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자들은 이러한 방식을 좀 차용을 해서 각 워드를 유인트 16으로 할당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유인트 16으로 이제 코드워드를 저장할 수 있도록 이에 16승계의 딕셔너리를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는
64비트짜리 데이터가 2에 16개가 있는 형식으로 해서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GPU 연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코드든 64비트가 원래 웨이트를 64비트씩 이런 식으로 압축을 하는데 이거를 유인트 32 두 개에다가 매핑을 하고 또 GPU 연산에서 유인트 4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4비트에 맞추기 위해서 원래 2비트짜리 데이터 두 개를 하나의 페어로 묶어서 최대 14쌍까지 표현 가능하도록 해서 이 코드들을 정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디코딩 할 때는 한 개의 워프에 32개 스레드가 있는데 이 스레드들이 절반씩 나누어서 이를 디코딩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지금 마지막에 주황색으로 4비트씩 되어 있는 거는 여기 안에 이 파라미터 페어가 몇 개 들어있다라는 그 정보를 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압축을 할 때 이 페어가 최대 14쌍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쌍까지만 들어갈 수도 있고 12쌍까지만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 그 몇 쌍까지 들어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나타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압축을 하는 건 아까 스팔시티가 굉장히 높다라는 옵저베이션이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마이너스 1과 1 그리고 0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에서 0이 되게 많고 그렇다 보면은 같은 패턴을 가진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같은 패턴을 가지는 데이터를 가장 많이 생기는 패턴부터 순서대로 해서 2에 16개로 해서 딕셔너를 구성해서 압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GPU에서 이 디코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기법들을 그 실질적으로 구현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 보시면 여기 하나의 워프에서 그 웨이트 행 한 개를 처리를 하는데 이때 이 코드워드를 합쳐서 로드를 해서 쉐어드 메모리에 배치를 해서 배치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워프에서 연속적이고 정렬된 어드레스에 접근을 할 때 그 하나하나 따로따로 하는 접근을 대형 메모리 하나로 해서 빠르게 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각 스레드가 자신의 위치에서 터너리 값을 추출을 하고 LUT를 만들어가지고 딕셔너리에 저장했던 값들을 실제 원래 웨이트로 변환을 하는데 이때 이 변환을 할 때 서로 다른 어드레스지만 동일한 뱅크에 같은 사이클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충돌이 나게 돼서 이 0, 1, 2가 돼 있는 이거를 열방향으로 32배 복제를 해서 서로 다른 값을 동시에 이제 보더라도 충돌이 나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고 또 이 SHFL 다운이라는 그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스레드에서 나오는 연산된 값들을 합칠 때 쉐어드 메모리로 그걸 보낸 다음에 각각을 이제 합치게 되면은 그 동기화하거나 메모리 오버헤드가 생겨서 이 워프 내부에 있는 레지스터에서 직접적으로 값을 넘겨주면서 빠르게 부분합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GPU 커널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메모리를 좀 빠르게 불러오고 그 실제로 연산도 빠르게 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이 논문에서 비교하고 있는 모델은 스위치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의 세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버전을 비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파이토치 백엔드 기반으로 허깅 페이스 트랜스포머 프레임워크를 사용했고 C4 데이터를 메인으로 했으며 그리고 엔비디아 A6000 48기가 GPU 한 대에서 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C2048 모델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3TB 이상의 디스크를 함께 사용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CU 블라스라는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인퍼런스를
진행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어, 이 베이스랑 라지 모델 같은 경우는 C4 데이터셋에서 10K 샘플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2048 모델 같은 경우는 160K의 샘플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실험을 진행할 때 캘리브레이션 셋을 여기서 지금 나타나 있는 것보다 절반이나 아니면 두 배짜리도 실험을 진행했다고 하고 있고, 일단 결론적으로 양자화되는 그 기본 RTN 결과만 보셔도 그 제일 큰 모델에서 기본 베이스라인과 2비트는 거의 PPL 차이가 크지 않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봐서 모델 크기가 크면 클수록 양자 오차에 조금 더 둔화되고 로버스트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었고 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GPTQ에다가 QMO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을 적용해서 실험을 진행했을 때도 보면은 거의 양자화했을 때 차이가 크지 않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특이한 점으로 캘리브레이션 셋이 늘어났는데 뭐 더 결과가 동일하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PPL이 오르는 경우도 있어서 저자들은 이걸 노이즈가 어느 정도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고 근데 차이는 거의 없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캘리브레이션 셋을 줄였을 때는 성능이 조금 낮아지고 늘리면 늘릴수록 좋아지는 게 당연한 그런 현상이고 또 추가적으로 일반화 성능을 좀 검증을 하기 위해서 레드 파자마에서 아카이브랑 깃허브, 스택 익스체인지, 위키피디아 샘플을 가지고 와가지고 검증을 진행을 했는데 비플로 16과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확인을 하면서 이제 일반화 성능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코딩을 적용했을 때 결과인데 보시면 결론적으로 그 MOE만 봤을 때 일반 FP16 대비해서 뭐 17배에서 20배까지 압축이 된 걸 볼 수 있고 또 전체 모델 기준으로 보고 봤을 때도 특히 C2048 모델은 19배 이상 압축이 가능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해서 3.2TB였던 그 모델 사이즈가 158기가까지 줄어든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도 모델 크기가 크면 클수록 스파이시티가 증가하기 때문에 딕셔너리 기반 압축에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런타임을 봤을 때 지금 여기 OK는 128 모델의 샘플을 한 거고 그리고 80K는 2048 모델에 대한 샘플 개수인데 보시면 그 단일 GPU 환경에서 작은 모델들은 보면 다 1시간 이내에 들어오고 그리고 엄청나게 큰 대형 모델도 제일 커다란 제일 샘플을 많이 적용했을 때 또 하루가 안 걸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C2048 모델 같은 경우는 램에 단순히 로드하는 것만 5시간이 걸리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빠른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런타임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 지금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게 그 레이어 단위로 그 런타임 속도를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엔드 투 엔드로 전체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퍼 레이어에서 지금 여기 두 개씩 묶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두 개가 지금 768에 307이, 307에 768 요게 이제 가장 작은 모델, 두 번째 중간 모델, 그리고 제일 큰 모델 이런 식으로 실행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압축된 모델이 지금 여기 검정 색깔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원래 비플로 16일 때의 실행 시간이고, 그거 대비해서 지금 상대적인 수치가 나와 있는 건데, 전체 다 봤을 때 지금 어떤 GPU에서 실행을 하든 런타임 자체는 베이스라인보다 빠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좀 의아하다고 느꼈던 점은 업 프로젝션 할 때는 그 A6000이 조금 더 빠른데 다운 프로젝션 할 때는 오히려 3090이 훨씬 빠른 결과도 있고
또 가장 큰 모델에서는 오히려 A6000보다 3090이 훨씬, A6000이 훨씬 빠른데 지금 그 더 작은 모델에서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좀 신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저자가들이 따로 제시를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이유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엔드 투엔드 실행에서는 기본 베이스라인보다 한 5% 정도씩 느린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구현상에서 그 베이스라인 모델 같은 경우는 CU 플러스라는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그한 번에 큰 덴스한 모델에서 뭔가 연산을 할 때 묶어가지고 한 번에 배치로 막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압축된 웨이트 같은 경우는 각각의 벡터마다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제로 불러오는 웨이트 자체는 적더라도 시간이 좀 더 걸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드렸던 QMOE라는 논문은 대규모 MOE 전용으로 해서 엔드투엔드 압축 추론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GPTQ 터너리 양자화를 적용하고 거기에 딕셔너리 기반 인코딩 기법을 추가적으로 적용한 압축 기법입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 최적화 기법들이 더 들어가 있는 논문이고 16비트의 고정된 코드워드 길이의 그러니까 최대 14개, 아니, 최대 14페어까지, 그러니까 28개 웨이트까지로 복원되는 딕셔너리 인코딩 방법이었고, 퍼 레이어 실행에서는 그 제한된 기법이 베이스라인보다 빨랐으나 엔드 투엔드 실행에서는 실제 구현의 한계로 인해서 베이스라인보다 늦었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량화 연구들은 수십 파라미터 범위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 QMOE에서는 1.6 트릴리온의 굉장히 큰 모델까지 확장을 했고, 또 FP16 대비해서 그 하나의 파라미터당 비트 수를 0.8 정도까지 줄여가면서 이제 1비트 이하 압축을 실질적으로 구현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A6000 4개나 3090 8개 정도로 트릴리온급 모델을 실행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 또 디코딩을 위한 커널까지 만들어서 단순한 양자화가 아니라 압축 후에 이제 실행 효율성까지 고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다양한 모델에 대해서 실험한 게 없고 스위치 트랜스포머 하나에 대한 결과만 존재를 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큰 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이만큼 큰 모델들이 지금 막 많지는 않아서 이렇게 실험을 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고 또 GPU 연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막 이런저런 기법들을 적용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서 좀 추가적인 개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실험 결과에서 다양한 벤치마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결과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